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지 300평에 자리한 3층 단독주택. 이곳은 정숙이 평생 일궈온 삶의 결정체다. 65세의 정숙은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해 대기업 납품업체로 키워냈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400억 원대의 재산을 쌓아 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하며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문제는 4년 전 들어온 며느리 수진이었다. 35세의 수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로 보였던 수진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숙의 아들이자 수진의 남편인 민우는 해외 지사에 자주 출장을 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그 틈을 타 수진은 점점 대담해졌다. 최근 들어 정숙은 수진의 시선에서 묘한 계산을 느꼈다. 수진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유난히 자주 물어보고 유언장과 재산 분배에 대해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정숙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우연히 수진이 서재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님 책 한 권 빌려보려고요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정숙은 서재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재산 목록과 유언장 초안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이었고 계산이었으며 어쩌면 위험한 결심일 수도 있었다. 정숙은 4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눈을 길러왔다. 그녀는 수진이 단순히 재산에 관심이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 부엌에서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였어요. 몸에도 좋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정숙은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수저를 들며 정숙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나는 준비해야 해.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을 지켜내야 해. 그날 오후 정숙은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조용히 만나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그 직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다.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숙이 좋아하는 허브차를 정성스럽게 우려내고 저녁에는 영양가 높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정숙의 약 복용 시간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주며 심지어 정숙의 친구 모임에도 차를 대주겠다고 자청했다. 겉으로 보기에 수지는 효녀 중의 효녀였다. 어머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수진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수진의 마사지를 받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렇게까지 해? 재산이 그렇게 탐나니? 하지만 겉으로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수진이 참 착하네.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났어라고 말했다. 정숙은 수진의 연기에 속은 척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를 집으로 불렀다. 표면적으로는 요즘 강남 쪽에 도둑이 많다더라는 핑계를 대며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분이었다. 실제로는 거실, 부엌, 서재, 심지어 자신의 침실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녹음 장치를 곳곳에 설치했다. 수진아, 보안업체 사람들이 오늘 집에 왔었어. 카메라 몇 개 더 설치했는데 혹시 불편하면 말해. 정숙은 일부러 수진에게 알렸다. 수진은 아니에요, 어머님. 안전이 최우선이죠라며 웃었지만 그날 저녁 수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다. 수진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지만 정숙이 설치한 진짜 감시 카메라는 찾지 못했다.
보안 전문가가 설치한 카메라들은 보이는 곳에 설치된 미끼였고 진짜 감시 카메라는 액자 속 책장 틈 화분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정숙의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정숙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조합을 시도했다.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손자 이름. 마침내 비밀번호가 풀렸을 때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화면에는 재산 목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50억, 주식과 채권 100억, 예금 150억, 그리고 회사 지분 100억. 수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하지만 수진은 몰랐다. 그 컴퓨터의 모든 접속 기록이 자동으로 정숙의 이메일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침실에서 태블릿으로 수진이 자신의 컴퓨터를 뒤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어리석은 것. 40년 사업가를 얕잡아 보다니.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모든 것을 파일로 저장했다. 저녁 식탁에서 수진은 더욱 다정하게 굴었다. 어머님,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스카프를 봤어요. 다음에 같이 가실래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수진이랑 쇼핑 가면 재미있겠네. 두 여자는 서로를 향해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거미와 파리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수지는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다. 감지되지 않는 독, 노인 자연사로 보이는 방법, 추적 불가능한 독극물. 그녀는 VPN을 사용하고 남편의 노트북을 이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수지는 특정 식물성 독소가 소량씩 장기 복용하면 자연스러운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다. 다크웹을 통해 수지는 익명의 판매자와 접촉했다.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우편함 대여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받았다. 작은 갈색 병에 담긴 무색무취의 액체. 판매자는 한 번에 2-3방울씩 최소 2주간 지속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지는 병을 손에 쥐고 떨렸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다. 정숙이 이미 그녀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컴퓨터에 능숙한 손자의 도움을 받아 집안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수진의 모든 검색 기록, 다크웹 접속,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어느 아침 수진은 드디어 첫 시도를 했다. 정숙이 매일 아침 마시는 페퍼민트 허브차에 독약 2방울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지만 욕심이 공포를 이겼다. 수지는 차를 정숙에게 가져다 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오늘 차가 특히 향긋해요. 정숙은 차를 받아들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손가락을 비비는 긴장된 행동. 모든 것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다. 고맙구나. 우리 수진이 정성이 대단해. 정숙은 차를 입술에 가져갔다가 잠시 멈췄다. 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 받아야겠네. 잠깐만. 정숑은 침실로 들어가 차를 화장실 싱크대에 버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컵에 담긴 일반 허브차를 들고 나왔다. 사실 정숙은 이미 일주일 전 수진의 독약병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무해한 식용 색소 용액으로 바꿔치기 해두었다. 수진의 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던 정숙은 화장대 뒤 틈새에 숨겨진 갈색 병을 찾아냈고 즉시 독성학 전문가에게 의뢰해 무해한 대체물을 제조했다. 색깔, 점도, 심지어 약간의 쓴맛까지 똑같이 재현한 가짜 독약이었다. 이후 일주일간 수진은 매일 정숙의 차에 독약을 탔다. 그때마다 정숙은 차를 받아 마시는 척했다. 수진은 정숙이 건강해 보이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왜 아무 증상이 없지? 용량이 부족한 건가? 수지는 독약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다. 3방울, 4방울, 급기야 5방울까지.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건강했다. 정숙은 모든 과정을 숨겨진 카메라로 녹화했다. 수진이 독약병을 꺼내는 장면, 차에 몰래 타는 장면, 긴장한 표정으로 정숙이 차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 모든 증거가 선명한 4K 화질로 저장되었다. 변호사 박영희는 이 영상들을 보고 중얼거렸다. 이건 살인미수로 20년은 거뜬히 받을 증거야.
당신 진짜 무섭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요즘 내가 타준 차 덕분에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 고마워.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사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절망했다. 도대체 왜 안 죽는 거야? 정숙은 수진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게임은 이제 막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수진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정숙은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숙은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다음 주에 종합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어. 요즘 몸이 좀 이상해서. 수진의 손에 쥐어진 포크가 살짝 떨렸다.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이야. 하지만 병원에서 좀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범죄가 많다면서 혹시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성분이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는 프로토콜이 생겼다는데? 정숙의 눈이 순간 수진을 향했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혈액 검사? 성분 분석? 비록 자신이 탄 것이 실제 독약이 아니었지만 수진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남편 민우는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수진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억지로 웃었다. 며칠 후 정숙은 실제로 병원에 갔다. 물론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이었지만 정숙은 의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선생님, 제 혈액 샘플을 특별히 독성학 검사를 포함해서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결과지를 좀 늦게 발급해 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오랜 단골 환자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집에서 전화를 받는 척했다. 수진이 바로 옆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네, 병원장님. 네. 검사 결과가요? 무슨 특이한 성분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의도적으로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발각됐나? 아니,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진정해. 수지는 억지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어머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일부 수치가 좀 이상하다고 재검사를 받아보래.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면서 정숙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요즘 내가 먹는 음식이나 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질문에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항상 정성껏.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그래 알아. 농담이야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얼음 같은 차가움이 있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은 더 이상 독약을 타지 않았다. 공포가 욕심을 이겼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행동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설마 증거가 있을까? 아니야, 조심스럽게 했어.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수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숙의 그 눈빛이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숙은 가족들에게 재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시켰다. 의사 선생님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대. 괜찮다고 하셔서 다행이야.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정숙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더 날카롭고 더 의미심장했다. 수지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 느낌은 정확했다. 정숙은 이제 본격적으로 함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 박영희를 만나 모든 증거를 공유했다. 온라인 검색 기록, 암호화폐 거래 내역, 독약을 타는 영상, 컴퓨터 해킹 기록까지. 박영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고 명백한 고의가 있어. 아직 때가 아니야. 정숙이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수진이 완전히 함정에 빠져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박영희는 친구의 냉정함에 감탄하면서도 우려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 진짜 독약이었다면.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잖아. 나는 항상 한 수 앞서가. 40년 사업하면서 배운 게 그거야.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시기에 경찰과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정숙은 자신의 아들 민우를 슬쩍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어느 주말 민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야, 수진이가 요즘 어때 보여? 혹시 무슨 고민 있는 것 같지 않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평소와 별 다를 게 없는데요. 왜요, 엄마?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정숙은 민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만약 수진의 계획이 드러났을 때 민우가 아내 편을 든다면 그것도 대비해야 했다. 정숙은 조금씩 민우에게 힌트를 주기 시작했다. 요즘 돈 관리 잘하고 있어? 수진이가 카드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수진이가 내 서재에 자주 들어가더라. 혹시 무슨 책 찾는 거 있대? 민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머니의 반복된 언급에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수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VPN 앱, 암호화폐 지갑, 삭제된 브라우저 기록들.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편 정숙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은행 지점장인 최 실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실장님, 혹시 우리 며느리 계좌 활동 좀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최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숙 언니,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언니가 며느리 계좌의 공동 명의인이라면 가능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정숙은 수진에게 제안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용돈 계좌를 만들어줄까 해. 매달 생활비 따로 주는 것보다 그게 편할 것 같아서. 공동 명의로 하면 내가 자동 이체도 걸어둘 수 있고. 수지는 순간 경계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동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정숙은 합법적으로 수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최 실장이 보내온 자료를 보며 정숙은 눈살을 찌푸렸다.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결제, 그리고 수상한 해외 송금 내역들.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이는 곳으로 수차례 송금한 기록도 있었다. 정숙은 또한 집안의 가정부 김이모를 조용히 불러 대화를 나눴다. 김이모는 15년간 이 집에서 일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모, 혹시 수진이가 이상한 행동한 거 본 적 있어요? 김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며칠 전에 안방 화장실에서 이상한 갈색병을 본 적이 있어요. 숨기듯이 화장대 뒤에 넣더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김이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모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정숙은 손을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 정숙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변호사 박영희, 은행 지점장 최 실장, 가정부 김이모, 그리고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한 아들 민우까지. 모두가 수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편 수진은 자신이 포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독약이 안 통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사고로 위장하는 건 어떨까?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수진의 욕망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욱 커져만 갔다. 어느 저녁 가족 모임에서 정숙은 갑자기 발표를 했다. 다들 모인 김에 말할 게 있어. 나 다음 달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려고 해. 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다. 정숙은 계속했다.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요즘엔 유언 집행인도 지정하고 영상으로도 남겨두는 게 좋대. 혹시나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언 집행인? 영상 증언?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숙은 수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더 조급해져라. 실수를 저지르도록. 그날 밤 정숙은 박영희 변호사와 통화했다. 영희야, 이제 막바지야. 수진이 곧 더 큰 행동을 할 것 같아. 박영희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게 걱정이야. 너무 다그치면 정말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는 경찰도 대기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연합이 완성되었다. 정숙의 그물망은 수진을 완전히 포위했고 이제 수진이 스스로 그 그물에 깊이 빠져들도록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다. 사냥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숙의 유언장 제작성 발표는 그녀에게 초조함을 안겨주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어. 유언 집행인이 지정되고 영상까지 남으면 끝이야. 수진은 밤낮으로 고민했다. 독약은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인터넷 검색을 다시 시작한 수진은 대량 투여 시 급성 증상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소량으로는 안 되니 단번에 치명적인 양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독약 사실은 무해한 색소지만 수진은 모른다을 전부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낼 거야. 유언장 작성 약속 전날 밤 수진은 결행하기로 했다. 정숙이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에 병의 내용물 전부를 넣기로 한 것이다. 그날은 민우가 또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고 김이모도 일찍 퇴근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저녁 9시 수진은 부엌에서 우유를 데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정숙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수진은 갈색 병을 꺼내 우유의 내용물을 전부 쏟아부었다. 약 30ml 정도 되는 양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밤이면 끝나. 하지만 수진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부엌의 식기 선반 위 요리책 사이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고화질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가 병을 꺼내는 순간부터 우유에 쏟아붓는 장면, 빈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되고 있었다. 수진은 우유가 든 컵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어머님, 우유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꿀도 조금 넣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긴장감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떨리는 손, 굳은 표정, 이마에 맺힌 땀방울. 모든 것이 정숙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정숙은 우유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우리 수진이 정말 효녀네. 정숙은 컵을 입술에 가져갔다. 수진의 눈이 그 움직임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정숙은 한 모금 마시는 척했다. 실제로는 입술만 적셨을 뿐 삼키지 않았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컵은 여기 두고 올게. 정숙은 침실 화장실로 들어가 우유를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컵이미 절반쯤 비워진을 들고 나왔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은 돌아와 우유를 다 마신 척하며 아, 맛있다. 꿀이 들어가니까 더 좋네라고 말했다. 수진은 안도와 동시에 기대감으로 떨렸다. 이제 몇 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날 거야. 아침이면.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어머님,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편히 주무세요. 그래, 수진아. 너도 잘 자.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즉시 박영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정타를 날렸어. 내일 실행.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1시간마다 일어나 정숙의 방 앞을 지나갔다. 혹시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쓰러지는 소리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벽 3시, 4시, 5시. 수진은 점점 불안해졌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침 7시 정숙은 평소처럼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다.
수진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많은 양을 넣었는데. 정숙은 밝게 인사했다. 수진아, 일찍 일어났네? 나 운동 다녀올게.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아.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독약이 가짜였나? 아니면 내가 속은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정숙은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샤워를 한 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유언장 작성하는 날이잖아. 너도 같이 갈래? 정숙의 눈빛이 수진을 꿰뚫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정숙이 집을 나선 후 수진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찾아야 했다. 증거를 없애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눈에 보이는 보안 카메라들 뿐이었다. 진짜 감시 카메라들은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수지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마지막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이제 그녀는 함정 속에 완전히 갇혔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민우, 수진 그리고 정숙의 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인 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랭했다. 수지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실 대형 TV가 켜졌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 수진이 정숙의 서재에서 컴퓨터를 뒤지는 장면.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 이게 뭐야? 두 번째 영상 수진이 부엌에서 허브차에 갈색 병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장면. 선명한 4K 화질로 그녀의 모든 표정과 행동이 담겨 있었다. 동생 부부가 경악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세 번째 영상 바로 어젯밤 수진이 우유에 병의 내용물 전부를 쏟아붓는 장면. 타임스탬프는 정확히 9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이건. 말해봐, 수진아.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게 뭐지? 내 차에, 내 우유에 무엇을 넣은 거지? 정숙은 테이블 위에 갈색 병을 올려놓았다. 수진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병이었다. 이게 원래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독극물이더라. 다행히 내가 미리 내용물을 무해한 것으로 바꿔놨지만.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진, 이게 사실이야? 엄마를 독살하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수진은 손을 저으며 변명하려 했다. 아니야, 여보.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정숙이 손을 들어 민우를 제지했다. 아직 끝이 아니야. TV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수진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다. 감지되지 않는 독, 노인 자연사 방법, 독극물 구매.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내역, 다크웹 접속 기록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숙이 말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죽이려 했는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정숙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변호사 박영희가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였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이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김수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돼, 나는 진짜로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생각만 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영상, 검색 기록, 물적 증거,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수진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수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진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님,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정숙은 차가운 눈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아, 너는 내 아들을 속였고 이 가족을 배신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죽이려 했어. 돈 때문에. 정숙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배신도 많이 당했어.
하지만 가족에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지.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진. 왜?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돈이 너무 많아 보였어.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았어. 나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 솔직한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다. 순수한 탐욕. 그것이 수진의 동기였다. 경찰관들이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김수진 씨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진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없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넌 교훈을 얻었을 거야. 돈과 재산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박영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는 최소 5년에서 10년형을 받을 거야. 계획적 살인 미수 게다가 반복적이었고 증거가 명백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땅해. 법이 그녀를 심판할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강남 며느리의 시어머니 독살 미수 사건이 대서특필되었다. 수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은 상세히 보도되었다. 정숙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승리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김수진 계획적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형. 수진은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우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범죄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수진은 빈손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재산은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한 채 정숙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법적 허점이 전혀 없도록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재단, 여성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노인복지시설. 정숙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기를 바랐다. 아들 민우에게는 충분한 몫을 남겼지만 조건이 붙었다. 이 돈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는 돈과 재산 때문에 사람을 잘못 판단하지 마라.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다. 수진이 사라진 후 마치 독소가 빠져나간 것처럼 집안에 맑은 기운이 돌았다. 정숙은 다시 요가 수업에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어느 가을 저녁 정숙은 서재에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탐욕의 대가.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돈과 재산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사람의 욕망이다. 정숙은 또한 노인 권익보호단체에 거액을 기부했다. 노인들은 자주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받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많은 노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정숙의 사연은 언론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우는 어머니의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투명한 경영, 직원 복지 중심 사회적 책임. 그는 어머니가 평생 실천한 가치들을 이어받았다. 1년 후 정숙은 손자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배신, 탐욕, 두려움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살짝 흔들었다. 너는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사랑과 지혜로 바라보렴.
세상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정숙은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빛나고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서재를 정리하며 회고록 탐욕의 대가를 책장에 올렸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남긴 교훈은 계속 살아 숨쉴 것이었다. 그리고 정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가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고통과 배신을 딛고 얻은 강인함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